네,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쭉 다 나열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수업을 하는 거를 만약에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입장에서. 그럼 일단 수업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문학을 수업한다는 거는 되게 강사가 되게 할 말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소리도 많이 할 수 있고 농담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다루다 보니까 인생의 교훈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과거의 썰도 풀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집중도 잘하고 수업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고 애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유명한 소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할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수업이에요. 이런 식의 수업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수업을 하지 않고 약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업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과외를 해가지고 실제로 성적을 올려주거나 그럴 때 절대 이런 식의 수업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의 입장에서 좋은 수업이죠. 애들을 1년이나 2년 동안 묶어두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짜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주고 얘들아 이것도 결국 다 도움돼 이러면서 다 정리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뭐 커리큘럼을 강사로서 짜보면은 이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돼요. 왜냐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좀 강사를 위한 수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진짜 실질적인 효능이 있는 수업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근데 아닐 거예요.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강사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가 국어, 수능 국어 성적을 올려본 사람이라면 이런 수업은 아무 필요가 없죠. 뭐라 그래야 되지? 국어 교육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 수능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는 내용이 많은 거지. 아는 지식이 많은 거잖아요. 단순히 지식이. 근데 우리가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고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암기하고는 그 큰 관련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100% 낯선 작품이 나오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에요. 물론 뭐 보통 현대시가 나올 때 가, 나, 다 이렇게 세 작품이 같이 나오거든요. 연계해서 나오거든요. 같이 이렇게. 한 작품만 단독으로 묻는 게 아니라 세 작품이 나와가지고 이 세 작품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돼 있어요. 물론 단독 작품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세 작품이 같이 한 세트로 나오는데 보통은 한 작품 정도는 아는 작품이고요. 나머지 2개 정도는 아예 처음 보거나 아니면 살짝 작가 이름은 유명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낯익은 작가의 낯선 작품이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는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에 관련된 문제를 맞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너무 유명한 작품이 나와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가에 만약에 그런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의 단독 문제, 그러니까 단독 문제라는 게 그 어머니들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작품이 3개가 같이 연계해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는 보통 가에서부터 다까지 비교 대조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 2번이 가의 단독 문제가 있고 뭐 3번이 나다를 비교하고 뭐 만약에 또 4번이 다 단독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2번하고 4번이 이제 단독 문제라고 제가 이제 흔히 칭하는 문제예요. 한 작품의 단독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에 너무나도 유명한 뭐 윤동주의 모시기가 나왔다, 뭐 참외록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단독 문제는 오히려 훨씬 어려워요. 그냥 차라리 낯선 작품이 나을 정도예요. 낯선 작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출제자들도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도록 보기에다가 지식을 줍니다. 그럼 그 지식을 읽고 그 작품을 해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적용을 해서 이제 푸는 문제식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작품이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맞출 거라는 보장은 일단 없고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 나오면 그거는 단독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낯선 작품만으로 충분히 단독 문제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유명한 작품은 비교하는 소재로밖에 쓰지 않을 경우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어 교육을 단순히 그냥 전공만 한 사람하고 이제 학생 시절에 수능 국어를 진짜 자기의 힘으로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있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느낌 다른 것 같아요. 딱히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자기가 국어를 성적을 올려본 적이 있거나 수능 국어를 최상위권이었던 사람들은 저는 과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세한 지식은 전달해주지 못하죠. 전공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를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이랄까?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려줄 수 있죠. 그게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국어 강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서울대 나오고 근데 과는 막 법 전공이고 이런 거죠. 국어 전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문학이나 문법 같은 거 딥한 수업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고3만 딱 전문으로 실제로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고 분석하고 바라보고 접근하는 그 방법을 스킬을 가르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육을 전공했지만 제가 학생 때 스스로 국어를 이제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성적이 오르는지를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지식하게 순서대로 작품들을 해석해주는 수업을 한다? 그럼 약간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이렇게 새 작품이 연달아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능에. 모의고사에도 마찬가지고. 고1은 2작품이고요. 고3부터 고2부터는 이제 3작품씩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럼 어쨌든 뭐 남들 다 아는 작품을 나만 몰라가지고 나만 여기서 어떤 알아야 될 어떤 뭐랄까 힌트, 키가 이 유명한 작품에 있어가지고 이건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출제자가 이제 나머지 낯선 작품과 비교해서 냈는데 나만 그 키를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시험은 절대적인 지식 싸움이기 때문에 뭐랄까 낯선 작품이 나왔는데 내가 그 낯선 작품을 아는 작품이다. 그럼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뭐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 이제 의미는 있죠. 다 의미가 있고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내 목표가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뭐 이번 방학에는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겠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즉 수능 국어 성적을 그 실력을 쌓음으로써 내신 대비까지 내가 원한다. 내신 대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상위를 위한 변별 문제는 낯선 지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결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보자는 거죠. 실제로 수능 국어를 잘하고 자기가 성적을 올려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만약에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낯선 지문이 유명한 작품이 나오면은 이게 통하지만 요즘은 낯선 지문도 진짜 낯선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 내가 안 배운 작품 나오면 내가 아예 처음 본 작품 나오면 틀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수능 국어의 그것이 아니에요.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거는 낯선 작품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완전히 뭐 평론가급으로 이해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최소한 문제 풀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거를 방향을 찾아서 답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이제 그게 수능 국어에 필요한 문학 독해, 현대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도 그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길 기도하는 식의 이런 공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거죠. 이게 약간 느낌이 전달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 그 나이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조회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예상 청자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공자가 아니시고 이제 시거나 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본 적이 없으시거나 뭐 교육
업계에 몸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학부모님들도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대학교도 나오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 근데 이제 수능 영어,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 영어 시험 보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본고사 시절 어머님들은 지금 더 나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수능 영어를 치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수능 영어에서 이제 문법이 저 때는 한 5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한두 문제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수능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그 5문제를 맞추기 위한, 혹은 독해도 이제 결국 문법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해에 도움이 될 만한, 하여튼 우리가 뭔가 문법을 공부할 때 수능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문법 공부는 어떤 걸까요? 효과적인 문법 공부는 일단 분사를 알아야 되겠죠. 동명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투부정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개 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큰 뿔이 있죠. 반드시 알아야만 독해 실력을 정확하게 늘려줄 수 있고 문법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큰 뿌리를 가장 먼저 하고, 혹은 이것만 하게 되더라도 가장 큰 뿌리를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수능 영어를 대비하고 있는데 성문 기본 영어 전체를 옛날 본고사 학력고사 시절 끝마냥 하나하나 이거를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하고 막 품사 이런 거 막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간이 이제 효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약간 비효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죠. 이 모든 문학 작품들 유명한 거 알면 땡큐죠. 근데 이 수없는 이 많은 정리들 속에 내가 이거 정리한다고 내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머릿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여기서 유명한 거 다 했지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어딘가에 성문 기본 영어 하면 다 도움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비효율적인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 하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강사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아이들을 장시간 동안 묶어둘 수 있고 수업도 굉장히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기도 수업하기 되게 편하죠. 자기는 다 아는 작품이니까. 수업 준비할 것도 딱히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국어교육을 전공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작품들을 다 공부하고 다 외우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어머니들한테도 목차 드리면은 어머니들은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아이가 많은 작품들을 다 읽고 가는구나. 왜냐면 이제 수능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낯선 작품도 꼭 이렇게 클래식하고 유명한 작품들 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운이 좋아서 만약에 나오면 맞추고 내가 모르는 데서 나오면 틀리고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건 수능 국어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능 국어를 대비함과 동시에 내신의 변별력 또는 문제까지 동시에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국어 공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원하는 거 맞으시죠? 근데 그게 결국엔 그냥 수능 국어예요. 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되는 거고, 내신도 대비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공부는 우리가 성문 기본 영어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그걸 다 한 땀 한 땀 다 한 다음에 수능 영어 성적이 오르길 바라는 것과 같다. 너무 약간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또 도움이 된다고 되게 강조하시는 선생님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걸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뿌리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유명한 작품 다 하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성격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한 수능 국어를 실제로 성적으로 좀 올려보신 분들이라면 선생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겪어보고 자기가 진짜 치열하게 혼자서 자습을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는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솔직하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거
보다는 이제 자기는 이제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의 자아만이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럼 이제 이런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냐. 제가 이제 제일 애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는데, 제일 극혐하고 이제 제일 극혐이라기보다 제일 주의해야 되는 그 국어 공부 방식이 있어요. 주의. 국어 공부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이 국어 공부는 그 수능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신 국어는 암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주의사항은 암기를 해가지고 되는 파트가 있고 암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둘의 공부 방식을 똑같이 공부하시면 좀 곤란해요. 일단 암기로 해결되는 파트가 어디냐면은, 암기로 해결되는 파트는 고전시, 그리고 저기 뭐야, 문법. 물론 100% 암기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고전시도 요즘은 아주 낯선 작품들이 어디서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막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유명한 고전시들을 만약에 다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암기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 그 정도의 어휘와 그 정도의 그 독해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고어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낯선 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그 자꾸 지문형으로 바뀌고 막 비문학처럼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암기가 일단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접근을 하는 거지,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진짜 그거를 비문학을 독해하는 것처럼 그 즉석에서 수능 국어를 풀려고 하면은 그 시간 안에 절대로 못 풀고 정답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이제 암기 파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암기가 아닌 파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문학이거든요. 특히 현대시. 문학의 꽃은 현대시예요. 꽃은 현대시인데, 특히 이 현대시 문제를 이제 풀 때 자꾸 그 작품 해설을 하시는 해설 강의를 듣고 애들이 그냥 그 작품 정리를 거기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수능 국어 문제집에다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미리 풀어오라고 하잖아요. 얘들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이거 어디 뭐 몇 년도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미리 풀어와 하고 숙제 내주면 이제 학원이 보통 그렇게 굴러가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그 해설해주는 수업을 하시거든요. 이게 보통 정규 수업이나 이제 방학 특강 수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미리 안 풀어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미리 풀어오는 거 잘 안 하죠. 이제 간신히 숙제나 이제 복습용 숙제 해주면 그것도 간신히 해오는 판에 이제 미리 풀어와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와서 그냥 학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애들이 힘들어요, 벌써. 보통 국어는 주말 아침 10시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이 지쳐있어요. 이미 아침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벌써 장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그거 뭐 다 풀어왔니? 이러고 이제 정답 뭐 채점 해봤니? 뭐 이렇게 하고 채점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채점은 안 하고 바로 해설 수업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해설 수업을 할 때 뭐 현대시를 뭐 그냥 내신 수업 하듯이 그냥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가에 예를 들어서 윤동주가 나왔다. 그러면 윤동주 작가에 대해서 막 정리도 해주고, 이 작가는 뭐 이런 느낌의 작품들을 뭐 많이 썼고,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 힌트? 키가 될 만한 것 정도는 저도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 정도는 복습하고 기억해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꼼꼼하게 정리해주고 작품 하나하나 그냥 내신할 때처럼 해석해주고, 여기에 뭐 무슨 법 쓰였고 여기서 이건 상징적 의미가 뭐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내신할 때처럼. 그럼 애들이 또 다 필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똑같이. 그럼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뭐다? 암기식의 공부 방법인 거죠. 내신 공부할 때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러 갔다 칩시다. 이런 식의 수업을 한참 한 두세 달 방학 특강을 듣고 다음 학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학생이 딱 보러 이제 학교로 간 거예요. 시험지를 딱 국어 시험지를 받았어요. 근데 가나다 현대시가 나왔어요. 배운 작품이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낯선 작품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로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아무것도. 그냥 배경 지식을 살짝 쌓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되지? 사고 방식의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낯선 작품을 읽고 내려가고 이걸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이잖아요. 독해도 다 사고고, 문제도 이걸 어떻게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독해 뭐 이런 건데, 그런 어떤 뭐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근육 같은 거잖아요. 자꾸 써서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되는 어떤 두뇌 근육 같은 건데, 그거는 전혀 건들지도 않은 공부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잘. 그럼 이제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비문학도 뭐 애들이 미리 풀어오라고 하면 잘 안 풀어오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해설 수업 해주시면은 또 듣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끊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풀어와도 수업 듣는데 지장은 없어요. 여기서 이런 뜻이구나. 어려운 내용을 해설해 주니까, 남이 해설해 주니까 듣긴 편하겠죠. 이해도 되는 것 같고, 공부되는 것 같고, 배경지식 쌓이는 것 같고. 하지만 정작 모의고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고 이제 정작 다음 모의고사를 보러 들어가 시험지를 폈어요. 낯선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요. 비문학은 또 문제가 겁나 어렵죠. 또 어려운 문제가 보통 4문제 중에 한 2문제는 어렵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면 정작 내가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독해를 했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어야 되는지, 그걸 또 여기서 어떻게 적용해서 뭔가를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고, 이런 두뇌 근육 같은 거는 전혀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또 배경 지식을 쌓은 꼬라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성적은 잘 안 오르죠. 뭐 오를 수도 있겠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왜 대놓고 두뇌 근육을 정확히 필요한 정확히 필요한 근육을 타겟으로 해서 그 근육을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왜 성적 오르기 위한 가장 핵심의 길을 가지 않고 왜 자꾸 이것도 도움이 돼 저것도 도움이 돼 하면서 변두리에 변죽만 올리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의 학원 수업은 자꾸 변죽을 올리는 거죠. 도움은 되겠죠, 언젠가는. 세계 전집, 우리나라 전집 같은 거 다 읽으면 윤동주 시집도 다 읽고 이육사 시집 다 읽고 언젠가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는 작품이 나왔고 또 우연히 또 내가 아는 무언가가 나왔고 지식적인 게 나왔고, 왜 자꾸 변죽을 올리는 공부를 하냐. 정확한 타겟으로 정확히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글을 읽을 땐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읽었어야 되고,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어떻게 했어야 되고, 정확한 타겟 딱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게 현대시 같은 거 낯선 작품 나왔을 때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줄 읽을 때 거기 밑줄 쳐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야 돼. 여기서 이 시열을 근거로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근거로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이렇게 접근했어야 돼. 정확하게 딱 필요한 부분을 타겟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방식으로만 모의고사를 기출을 다 풀어야 실제로 연습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 사고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이런 연습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적은 반드시 오르게 되겠죠. 제가 올려본 결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몇 달까지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 달 안에 등급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국어를 한 달 안에 올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매일 했거든요. 매일 2시간 정도씩.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를 매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름 바쁘거든요. 오늘은 영어학원 가고 수학도 가야 되고. 근데 이 2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2시간이냐면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어디 답지를 읽어보거나 이런 2시간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시간을 딱 타이머를 켜놓고 알람을 딱 해놓고 진짜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낯선 작품과 낯선 비문학 지문을 진짜로 제가 연습하는 이 딱 타겟 연습을 매일매일 한 거죠. 이제 제가 머리를 직접 써가면서 제가 직접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읽어내고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내요. 그 다음에 틀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답을 보지 않고 그럼 제가 뭔가 제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 무언가 사고가 틀렸거나 아니면 독해가 잘못됐거나 어디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진짜로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사실 공부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메타인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되게 귀찮고 이게 진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그냥 웬만한 영어 지문 독해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제가 국어 공부를 제일 귀찮아 했었어요. 수학은 그냥 음악 들으면서 풀 때도 많았고요. 어려운 문제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스스로 고민하다 보면 모르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다가 포기하고 그냥 답지 보고. 근데 이제 국어는 문학 지문 자체 혹은 비문학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까는 왜 그걸 찾아내지 못했나, 아까의 독해는 무엇이 문제였나. 그럼 독해가 만약에 문제된 게 문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을 분명히 제대로 이해했는데 왜 이 문제 접근할 때 사고방식이 어디가 잘못됐나, 이걸 메타인지로 계속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귀하는 거죠. 복귀 치열하게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완벽해야 돼요. 저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물론 그랬지만 어느 정도의 치열한 복귀는 완벽주의가 아니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어떤 트레이닝이 잘못됐는가, 어떤 근육을 내가 잘못 써서 틀렸는가를 알아야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되게 귀찮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니까 등급이 오르더라고요. 물론 더 올라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정도 한 수능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한 2등급 정도까지 제가 원래는 국어를 못했었거든요. 혼자 자습을 해가지고 올린 거였는데 3에서 한 2등급 정도까지는 저는 이렇게 매일 2시간씩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를 써가지고 복귀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능에서 한 등급을 올린다는 건 대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은 성격상 등급 올리기를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국어는 타고나는 것 같다. 국어는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다. 그건 다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었기 때문이다. 항상 결론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나는 언어 감각이 없나 봐. 나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봐. 나 이번 방학에 비문학 문제집 3권 풀었는데 이번 모의고사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국어라는 과목은 원래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있죠.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요. 지금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암기와 암기가 아닌 그 영역을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특히 이 암기가 아닌 파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 강의 듣듯이 이제 암기 공부하듯이 듣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공부하고 스스로 뭔가 메타인지. 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지? 아까 나는 왜 비문학 지문에서 버젓이 이 문장이 있는데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지? 아까 이 독해할 때 내가 이 부분을 왜 그냥 지나갔던 거지? 나는 이번 독해 왜 실패한 거지? 왜 시간이 부족했지? 그리고 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2문제나 틀린 거지? 그럼 독해 실패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죠. 어디가 실패했는지. 실패한 게 아니라면 문제 들어가는 접근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 부분을 몰랐는지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메타인지 이런 거는 자습하는 그 능력이랄까? 이런 게 좀 돼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자습하는 능력이랄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면은 영어나 수학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제 멱살을 잡고 이끌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절대 이게 없이는 수능국어 등급을 1등급 안으로 1등급 안짝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3등급일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1까지 올렸던 거라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해도 뭐 3에서 2까지는 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1등급 안에서 우리가 아시죠? 의대 가거나 조금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보통 1등급 안에서도 초반 때인지 중반 때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1등급 후반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1등급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상위권을 노린다.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돼야 돼서 이게 영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어는 진짜 오롯이 자기 자습과 메타인지와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 이걸 귀찮아하거나 이제 미루거나 매일 하기를 싫어하거나 이러면 잘 안 올라요. 지금 또 두서없이 또 얘기했네. 예, 그래서 국어 공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 비문학이 있는데 음악을 듣고 있다거나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뭐 과학 문제 풀듯이 대충. 이해 안 돼? 일단 넘어가 봐. 뒤에는 대충 이해가 되네. 아, 대충 뭔 소린지 알겠다. 그럼 문제 풀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1등급 나오는지 어디. 한국인이니까 대충 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국어 영역을 다 맞을 거였으면은 지금 우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목으로서의 국어, 수능으로서의 국어는 네이티브로서의 어떤 그런 언어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강 어떤 글을 읽고 대충 이해를 한 것과 그걸 독해했다라고 일상에서 말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는 독해했다, 독해력이라고 할 때 그냥 대충 뭘 하는지 다 알아들었으면 독해가 된 거죠. 일상에서는. 근데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라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독해를 진짜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그 시간 안에 그 수많은 정보를 다 머릿속에 이해하고 정리하고 꾸겨 넣어가지고 문제 풀 때 그거를 아웃풋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인출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최소한 이거 분명히 아까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봤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났어. 괜찮아요. 뭐 사람이 다 100%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정확히 바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읽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독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지? 그 본문 돌아가면 이제 어딘지 기억이 안 나갖고 한 중간부터 한 몇 문단 읽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내용을 전혀 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그 독해는 잘못된 독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말하는 독해가 아니라 수능 국어의 독해는 이게 잘못된 독해예요. 아니면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잘못된 독해예요. 그럼 반드시 메타인지를 써가지고 내 독해가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를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문제가 한 4개 정도 딸려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독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게 되면은 신기하게 문제 오답도 많아요. 정확하게 아웃풋이 나오더라. 딱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독해가 정확하게 되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틀리고 나머지 다 맞거나 아니면 다 맞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얘기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암기 파트가 아닌 부분을 공부할 때는 절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이 2번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이 내 눈앞에 책을 보고 있는 이 문학작품 혹은 이 비문학 지문이 내가 모의고사 당일에 지금 막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사고할 건지, 이 글을 읽고 나는 어떤 식으로 사고할 거고 어떤 식으로 밑줄치고 정리할 거고, 이 문제를 풀 때는 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할 거고. 근데 이제 그 사고가 사고 과정에서 그 뭔가 하나로 그 삐끗하고 출제자가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사고로 흘러간다거나 하여튼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럼 이제 문제는 오류가 나는 거죠. 답이 3번이 이런 사고를 거쳐서 3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2번으로 떨어지게 난 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메타인지나 자습 같은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은, 특히 이 과목을 할 때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아.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이렇게 그 학원이나 과외에서 수업 듣잖아요. 그럼 이게 기억이 남아있을 때 복습을 해야 돼요. 제 경험상 기억은 이틀 안에 이틀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 저녁에 만약에 7시에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집에 가서 바로 그 복습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방금 배운 거라서 너무 기억이 잘 나다 보니까 너무 대충 보게 돼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나중에 다음 수업이 됐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너무 그땐 다 아는 것 같아서 대충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날 이제 복습을 했어요. 다음날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한 80% 이상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아 이거 그때 뭐라 그랬더라? 아 맞다 그랬지? 아 맞아 이랬어 하고 나 혼자 뭐 추가로 더 필기 해놓기도 하고 약간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날이 아니라 다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한 절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럼 그때부터는 복습이 아니라 약간 새 공부가 돼요. 그냥 나 혼자 자습하는 꼴이 돼요. 그럼 남한테 왜 과외를 받았겠어요. 자습해도 되는데. 우리가 효율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받은 거잖아요. 남한테. 그쵸? 근데 지금 새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복습을 반드시 했어요. 이게 사교육에 되게 귀찮은 점인데 남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다음날 꼭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틀이라고 해볼게요. 이틀 안에 복습이 안 되면은 사실상 이 영역은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면은 결국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복습만 잘하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뭐 몰아서 풀든 뭐 매일 풀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럼 뭐 정해진 그게 없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인풋만 되면 되니까. 근데 암기가 아닌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 진짜로 너른 마음으로 생각해도 이틀에 한 번 격일로는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국어를 스스로 자습을 해서 올려봤다. 제 경험에 우러나오는 그건데 격일까지 그래요. 뭐 오케이. 제가 사실 격일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했었기 때문에. 매일 하니까 확실히 실력이 쌓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격일로 하면은 유지만 되려는지 아니면 조금은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이틀에 한 번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3일에 한 번 할 거면은 저는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문학을 내가 3일에 한 번 문제집을 푼다? 시간 재고 푼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월드컵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월드컵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올해 연말에 몰아서 훈련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몸을 쓰고 근육을 쓴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3일에 한 번 운동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사라장 씨 계시거든요. 사라장 씨 계신데 이분이 천재라고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4살 때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하고 뭐 엄청 천재잖아요.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인재인데 심지어 이분도 매일 연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때 뭐라 그랬더라? 예, 뭐라 그랬어요. 여튼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암기가 아닌 트레이닝의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트레이닝의 영역인 경우는 이건 매일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공부가 참 어렵죠. 이쪽 파트는 공부 방식이 살짝만 어긋나고 잘못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바로 되면서 그냥 아예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이 돼가지고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성적 올리기 힘들다는 학생들은 저게 지금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아까도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딴 얘기했네.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문학을 풀었어요. 시간 재고 풀었어요. 비문학점이 길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이렇게 4문제 딸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틀렸어. 이렇게 틀렸어요. 근데 답을 다 체크해. 정답을 다 체크를 해요. 또 그러면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그런데 특징 답지를 보고 있잖아요. 채점하면서. 그리고 즉석에서 바로 답지를 읽어봐요. 아 그랬구나. 넘어가요 그냥. 마음은 되게 편할걸요? 공부할 때. 왜냐면 생각이라는 걸 최소화하기 때문에 아마 두뇌 에너지가 별로 쓰이지 않고 얼마나 마음 편하게 난 오늘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어책을 딱 덮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까지 가기 위해서 사고 과정이나
어떤 필요한 독해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어딘가가 삐끗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을 잘못 체크한 거거든요. 독해가 잘못됐든 문제를 풀 때 사고가 잘못됐든 무언가가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답안지를 읽어보고 넘어가면은 전혀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수정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너무 얘기가 또 길어지네. 여튼 비문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을 재고 풀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너무 길어진다. 일단 그렇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너무 지금 곁다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그럼 비문학을 또 어떤 식으로 매일매일 혼자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 국어 공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국어 공부예요. 수능 국어 공부는 이제 특히 이쪽에 이제 방점을 둬가지고 우리의 사고 근육을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제대로 된 근육을. 정확한 타겟으로. 그러면 이제 성적이 그때 이제 수능 국어 성적이 움직이는 거죠. 사고 근육을 계속 제대로 쓰고 수정하고 수정한 걸 또 연습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비문학도 그 현대시, 특히 그 현대시,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 그거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영역의 공부인데 문학 작품 정리를 이렇게 앉아서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해되시죠?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있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